요번 주 계속 하고 있는 게 빅데이터하고 빅데이터와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난주래요. 우리 화요일 날 했던 것들을 잠깐 복습하면서, 요번 주 계속 목요일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얘기한 사람이 이제 클라우드 슈밥이라고 그랬죠. 2016년도에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실제로는 이제 융합이다라는 의미로 한마디로 정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융합된다. 기술도 융합이 되고, 분야도 융합이 되고, 산업도 융합이 되고, 그죠? 그래서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 융합의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랬고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그 다음에 우리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비쿼터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떤 화두 이슈, 그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유비쿼터스 시대로 넘어간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IoT, 요즘 기술적인 의미로 보면 IoT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정보혁명 시대에서는 사물이 기계 안으로, 컴퓨터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유비쿼터스 시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사물들이 컴퓨터를 내장해서 그 안에서 작동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버추얼리티라고 우리가 불렀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산업혁명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혁명이라 그러면은 패러다임의 시프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그랬죠? 그래서 몇 가지 산업을 얘기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얘기를 하면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그다음에 유비쿼터스 혁명,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고 했고, 그걸 산업혁명 관점에서 또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부르는 게 요즘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얘기했던 걸로 보면 산업혁명의 의미로 두 가지로 볼 수 있고 3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정보혁명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유비쿼터스 혁명 시대를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모든 것들이 융합하려면은 결국은 그 가운데 빅데이터가 중심이 돼서 데이터가 뭉쳐져야 된다 그랬고요. 이런 데이터들은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정형화된 데이터, 비정형화된 데이터, 또 뭐 이미지, 뭐 동영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데이터로 저장돼서 움직이는 시대라고 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은 우리 유비쿼터스랑 연결돼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랬고, 이 4차 산업혁명을 움직이는 기반 기술로서 이런 데이터들이 결국 어디에 저장되느냐? 클라우드 컴퓨팅에 저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이 융합돼서 그 안에 저장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컴퓨터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임대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사스, 파스, 이아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 S자, 애저 서비스인데 어떤 걸 서비스해 줄 거냐의 의미로 앞에다가만 붙이면 됩니다. 그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예요. 데이터 과학자라고 부르고요. 빅데이터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여러 가지 용어로 불러요. 이 용어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우리 빅데이터 경영학과에 들어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제 수업을 듣고 있고 앞으로 수업을 들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갖추어야 될 분야가 뭐고 있고 공부해야 될 분야가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또 동영상을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터넷에서 1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그 많이 일어나는 일들을 분석하는 우리 빅데이터 전문가들은 어떤 분야를 공부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빅데이터에 대해서, 어, 1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16년도에 만들어진 데이터라서 벌써 5년 전 얘기예요. 그럼 엄청나게 속도가 빨리 바뀌었겠죠? 그죠? 그래서 최근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빅데이터가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 18년도부터 우리가 매년 보고서가 나옵니다. 어떤 보고서냐면, 인터넷에서 1분 동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정보를 축약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뭐 옛날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최근의 거를 보기 전에 옛날 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2017년에 구글에 1분 동안의 검색어가 몇 개냐면 3.5, 350만 건이 이제 올라온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370만 건,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유튜브, 뭐 여러 가지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쭉 들어와 있죠. 자, 그런데 2020년도, 21년도에는 또 뭐가 바뀌었는지 볼게요. 그래서 페이스북, 구글은 400만 건이 이렇게 올라오죠. 1분에 검색하는 겁니다. 1분. 1분 안에 검색하는 게 400만 건. 넷플릭스, 페이스북, 유튜브 건수, 뭐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들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점점 시대가 지나가면서 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구글은 아예 여기서 보면 빠졌어요. 그죠? 구글 서치 엔진, 그 검색 엔진, 이제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서 빠졌고, 링크드라는 게 새로 이제 들어왔죠. 링크드인이라는 건 이제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정보를 연결해주는 그런 SNS 연결되는 서비스입니다. 혹시 뭐 우리나라에 지금 수업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거 링크드인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링크드인이 이제 그런 거를 연결해주고 전문가를 찾거나 할 때도 연결해주는 뭐 그런 사이트들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사이트들의 변화량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제 틱톡도 나와 있죠. 요즘 틱톡. 근데 아마 옛날에는 틱톡이 없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옛날에, 벌써 뭐 옛날이라 봐야 5년 전 얘기죠. 5년 전에는 뭐 트위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었는데 트위터, 이메일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 핵심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또 바뀌었죠. 새로운 것들이 이제 많이 바뀌면서 그런 새로운 서비스들이 이제 올라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속 엄청난 속도로 정보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모든 정보량들이 늘어나는데 그 정보량들이 보시면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고 다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많죠. 우리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동영상이 중심이고 페이스북이나 링크드, 카톡 뭐 이런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보시면 텍스트죠. 텍스트와 이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정보 소통의 수단이 되는 그런 이제 그 데이터들이죠.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과거에 우리 전통적인 정형화된 데이터들보다도 더 엄청나게 더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일어나면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당위성들이라든가 이제 데이터가 우리가 하는 이제 소스의 원천이 된다라는 게 이제 이 동영상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연 자원을 이제 습득해서 우리가 발전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 이런 정보와 데이터를 우리가 모아서 그거를 이제 자원으로 활용하는 시대가 돌아왔다.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까 전에 그 인터넷 자원의 원천, 그게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중심이 된다. 우리 최근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개인정보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개인정보 유출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그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빅브라더라는 거가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브라더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구글이라든가 쇼핑몰 이런 데를 우리가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그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되고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 패턴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저장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에 움직이는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들의 위치 데이터들이 이미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내가 오늘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다 검색이 되고 다 그게 족적으로 남죠. 우리가 찾기 그 확인만 하면 다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중요한 그런 이제 회사들 있죠. 구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KT 통신 회사들도 있고, 인터넷 쇼핑몰들도 있고, 그러한 이제 큰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악용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빅브라더라는 게 이제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우리 거를 맘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전부 다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호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게 다 보호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정보보호법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엄격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정보보호법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보호법의 한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런 그 디지털 산업이 발전할 수 없는 그런 발전할 수 없다라는 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엄격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데 이제 뭐 그건 이제 어떻게 동전의 양면 같은 것 같아요. 그죠? 개인정보를 지켜줘야 되는 입장도 있고, 그걸 활용해서 산업에 활용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그 도와준 분야의 이제 보험 쪽에서도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인 건강 정보들 있죠. 여러분들 다 요즘 스마트워치 차죠? 그죠?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요즘 뭐 갤럭시 4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내 신체 정보들 이런 것들이 워치에 다 저장이 돼 있는데 또는 여러분들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 그 안에 내가 몇 발자국 움직였는지 네 개인에 대한 건강 정보들이 이제 저장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이제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병원들 간의 정보들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논의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큰 이제 이슈거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빅브라더가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런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작권입니다. 저작권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허락해 주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느냐. 그거죠. 워낙 인터넷은 이게 재판매란다. 생산이 되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던 거를 가지고 누구나 쉽게 복사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작권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숙제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빅데이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도 있는데요. 뭐,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뭘 배워야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빅데이터 전문가입니다. 그죠?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학과에 들어왔고, 그래서 빅데이터 경영학과에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걸 배우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남자, 여자만 돼 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기 너무 조그맣게 돼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이제 수학하고 통계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알고리즘 측면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건 뭐냐면 데이터가 갖고 있는 어떤 패턴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습의 개념인데 기계학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우실 텐데 인공지능의 가장 큰 의미는 인공지능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해서 지능을 만들어내는 게 인공지능인데요. 그렇게 하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분석할 것이냐 이런 게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게 이제 수학 공식이라든가 통계학적 지식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 때 배워야 될 게 경영 통계학이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걸 가장 먼저 시작을 해요.
이 통계학은 실제로 빅데이터 전문가뿐만이 아니고요. 경영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통계학을 가장 기초적으로 배웁니다. 왜냐하면 기업에 있는 모든 다양한 양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하려고 그러면 통계학이 가장 기본적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계학이라든가 수학적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이 기반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배울 거예요. 앞으로 저랑 같이 2학년 1학기 때 수업이 경영 통계학 수업일 때 그때 이제 통계학에 대한 기본 이론과 통계 분석 방법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배울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프로그래밍 쪽 파트예요. 프로그래밍 쪽 파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이제 그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요런 이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이 컴퓨터 쪽 관련을 배우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대한 기본 지식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는 게 이제 정보 기술이라든가 정보 시스템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컴퓨터적인 관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용을 해서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석하는 쪽에 대한 기본 배경 지식이 통계학이라면 그걸 응용해서 어떻게 활용해서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래밍 쪽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학기 때라든가 배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뭐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든가 그냥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웁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 크게 두 가지 줄기가 있다. 그래서 분석적 트랙, 아마 이쪽입니다. 분석적 트랙은 제가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4년 동안에 이 파트를 쭉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파트가 또 한 파트가 있어서 거기서 쭉 우리가 1년에 한 학기 한 과목씩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게 한 과목, 요거 한 과목 해서 두 줄기가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동시에 다 배워야 됩니다. 그죠? 다 배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널리지입니다. 도메인 널리지는 뭐냐면은, 이 분석은 데이터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숫자랑 분석된 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해줘야 되죠. 그러려면 여러 가지 도메인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도메인 지식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일할 부분에 대해서 가서 배울 텐데요. 사전에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들이 있으면은 그런 분야들을 정해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회사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배워야 되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경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파트가 경영 파트가 있죠. 그 중에서 마케팅, 생산, 뭐 인사 쪽 이런 여러 가지 기업의 경영 원리라든가 이런 걸 배울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배우고 플러스 만약에 나는 뭐 어떤 특정한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걸 선호한다. 어떤 사람은 화장품이라든가 어떤 사람은 뭐 유통이라든가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있으면 그런 회사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사전에 공부하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런 논리지 지식, 그런 분야에 대한 지식, 경영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지식, 컴퓨터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식, 프로그래밍 지식, 그다음에 경영 또는 그 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골고루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추가를 한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정리해서 그래픽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이거는 조금 좀 이제 좀 스페시픽한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그 그래픽 그리거나 이런 거면 색감이라든가 그래픽적 이런 그 이제 예술적인 감각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근데 일반적으로 잘 없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배워두기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전문가로 그렇게 확실하게 배워줄 수 이제 공부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좀 저는 이제 퀘스천 마크고요. 여기까지 이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그래픽화하는 거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화하고 그래프 그리는 방법들은 배울 텐데 그거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그래프 있죠. 그림. 지금도 보는 게 이게 그래픽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그래픽 하는 거는 감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저희가 뭐 배울 수 있을까라는 건 고민이 되고요. 그 중에서 우리 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년 동안에 세 가지를 다 배우는 거예요. 빅데이터 분석 쪽 트랙, 매스 스태티스틱스 분야,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분야, 빅데이터 그 개발 쪽이라든가 프로그래밍 쪽, 그 다음에 널리지 분야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에 경영하는 파트, 마케팅, 생산, 경영하는 이런 파트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4년 동안에 골고루 배우면 우리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4년 동안에 앞으로 배울 거다. 그리고 이게 각각 한 트랙입니다. 다 트랙. 요거는 제가 운영하는 트랙으로 쭉 공부할 거고요. IT 트랙 배울 거고, 경영 트랙 배우고. 그래서 트랙별로 기본적으로 한 과목 이상씩은 꼭 들으셔야지 여러분들 4년 동안에 공부하면서 이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 배우시기 바라고요. 아까 전에 봤던 것들을 좀 이제 그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벤 다이어 방식으로 그냥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통계 부분, 프로그래밍 부분, 도메인 지식 부분,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죠?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배우면서 앞으로 4년 동안에 우리가 갈 거다, 공부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빅데이터 학과에 대해서 전국에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학부 과정에서 보면은 43개가 있었죠. 17년도만 해도 2개뿐이 없었어요. 학부에는 저희 경희대학교, 아니, 저기 우리 그 KC대학교하고 저기 우리 순천향대학교하고 이렇게 빅데이터 경영, 우리는 빅데이터 경영학과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순천향대학교는 빅데이터 공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옛날에는 우리 통계학자들이 통계학과에서 좀 다루고 그다음에 컴퓨터 공학과에서 좀 빅데이터 부분을 뭐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좀 배우고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그 안에서 배웠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빅데이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빅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다 다루기 학부에서 다루기 시작한 거는 이제 우리 학교하고 이제 순천향대학교가 이제 처음에 이제 17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빅데이터라는 그게 학문 분야로 학부까지 내려왔죠. 그 전에는 대학원에서 주로 많이 했어요. 학부에서 배우던 거를 대학원에 올라가면 빅데이터 대학원들은 좀 있었거든요. 근데 학부로 내려온 거는 이제 우리 학교랑 그때가 처음이었고, 지금은 전국에 43개의 학과가 존재할 만큼 이제는 보편화됐죠. 그래서 쭉 돼 있고요. 서울에 7개 학과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학교에 있는 빅데이터 경영학과가 시작을 해서 꽤 오래 좀 진행이 된 거니까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고 공부를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요즘 엄청나게 수요가 많다고 제 얘기 들었어요. 그죠? 빅데이터 쪽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찾고자 하는데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원하는 그 수준에 있는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4년 동안 잘 공부하시면 이쪽 분야에 대해서 대학원도 갈 수 있고 또는 회사도 취직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학원은 좀 많이 32개가 있는데 서울이 14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4년 공부한 다음에 대학원으로 바로 가서 뭐 전문적으로 또 공부한 다음에 취직하는 수도 있고요. 우리 학교에서 지금 뭐 연대라든가 한양대라든가 뭐 이런 데에 가 있는 그 여러분들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쪽 저 이제 배우고 AI 대학원 이쪽으로 들어간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선배들하고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대학원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회사에서 자기 그 능력을 좀 쌓은 다음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도 있어요.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야간 대학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부에서 공부한 다음에 기업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자기가 그 실무적인 능력을 배운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부족하구나라고 느끼면 그때 다시 대학원에 들어가서 좀 공부를 좀 더 해도 좋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가면 주로 이론적인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론적인 공부라고 하면 실무적인 것보다는 약간 수학적 개념, 그 다음에 뭐 컴퓨터 공학적 개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게 배울 텐데, 깊이가 있다는 말은 좀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부할 때 제가 그거를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학부 때는 여러분들이 실무적인 관점에서 쉽게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제가 4년 동안 가르칠 거고,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배우고 이제 여러분들이 일한 다음에 좀 더 깊게 내 분야에 대해서 깊게 좀 더 배우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대학원까지 가서 공부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학문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진행하면서 자격증을 좀 따야 되겠죠. 특히 우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100점을 필수로 따야지 이제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를 하는데 자격증도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 자격증 중에서 대표적인 게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예요. 학부 학생들이 졸업하고 딸 수 있는 거는 준 전문가고 나중에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전문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조사 분석사 2급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통계적 부분이에요. 통계적 부분에서 사회조사 분석사가 많이 이제 그 자격증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것도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민간 자격증을 볼 때 여기 들어가 보면은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민간 자격증이 있는데 뭐 빅데이터나 이런 쪽에 관련된 것만 해보면은 뭐 여러 개 자격증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국가 공인 자격증은 아니지만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자격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들은 뭐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라든가, 그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전문가라든가, 이게 사이버진흥원에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진흥원에서는 인터넷으로 듣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고, 여기 연결하면 우리 그 KC대학교 여러분들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수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들,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쳐보면은 연결하는 사이트들이랑 다 어떻게 연결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자격증을 받아서 여러분들 4년 동안에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1학년 2학기 때 지금 저희 수업을 들으면서 따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죠? 아직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2학년쯤 돼서 경영 통계 수업도 듣고 2학년 1학기 때 경영 통계, 2학년 2학기 때 R 프로그래밍 수업도 듣고 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수준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한 내년쯤 여러분들이 뭐 2학년 2학기 때쯤 돼서 요 민간 자격증을 한번 시도해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수업을 한 1년 반에서 1년 반 정도 들으시면 여기 충분히 자격증 딸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쯤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4년 동안에 이제 100점짜리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그건 잘 보시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오면은 요 각각의 자격증에 대한 점수가 있습니다. 쉬운 건 50점, 어려운 건 100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100점짜리 받으려면은 50점짜리 두 개를 따도 되고 100점짜리 하나를 따도 되니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쉬운 거를 여러 개 따서 할 수도 있고요. 처음에 쉬운 거 땄다가 좀 어려운 거 딸 수도 있고, 그죠? 1, 2학년 때는 좀 쉬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3, 4학년쯤 되면 이쪽 분야로 나가려면은 우리 여기 보는 뭐 이런 사회조사 분석사라든가 뭐 이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요건 좀 어려워요. 합격률도 좀 낮고 어렵기 때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33% 정도 나오죠. 예, 그러니까 요 정도 되는 정도니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고 그렇게 한번 공부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니면 아까 전에 봤던 좀 쉬운 자격증을 먼저 1, 2학년에 따고 요걸 한 3, 4학년 때쯤 준비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같이 소그룹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들. 그죠? 점프업이라든가 이런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들하고 같이 조인이 돼서 이렇게 같이 학습하는 그런 그 소그룹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게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에 대면 수업 했으면 여러분들 선배들하고 같이 그런 같이 그 자격증 따는 소그룹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아마 올해는 좀 그렇고 내년에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이제 그런 기회들이 선배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 기회가 생길 테니까 그때 준비하더라도 이렇게 자격증을 잘 따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